숫자로 살펴보는 경제와 역사,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두 양박 대박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그 가계동향 조사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역대급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6일 날 일단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인데요. 예. 그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조금 늘긴 늘었어요. 1.4%.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보면 512만 원인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실질 소득을 보니까 오히려 1.6%가 감소했고 마이너스 1.6%.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은 3.9%가 감소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은 많이 줄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사업소득이랑 자산소득은 늘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제 5분위가 있는데 1분위가 제일 밑에 층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소득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은, 그래서 숨만 쉬어도 적자인 계층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벌이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힘든 상황이고 예. 특히 낮은 단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숨만 쉬어도 적자 단계에 들어간, 그래서 국민 생활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게 지표와 통계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거가 굉장히 뭐 오랜만이라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7년 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급격히 이제 안 좋아졌는데 예.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좀 느낌이 좀 와가지고요. 예. 그것까지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좀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물가 관련해 가지고 자산이 풀리니까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은 올라가는데 또 이분들은 고금리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는 고위층들은, 상위층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예. 근로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고 가정소득이 줄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빈곤이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양극화 문제가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예.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호까지 잡히면서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었고 물가 그렇습니다. 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장인들 유리지갑들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월급이 덜 오르고 물가는 많이 올라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이제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지출을 그렇죠. 줄여야 되잖아요. 예. 뭘 줄였나요, 지출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부터 많이 이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가계 지출 항목에서 이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엔겔 지수가 7.2가 올랐어요. 즉 전체 소득이 줄었으니까 일단 엔겔 지수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 대비 엔겔 지수가 비중이, 그러니까 다른데 돈 쓸 일이 없다라는 건데 돈 소득 자체가 줄고 여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보니까 이제 지출 항목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식료품이에요. 식료품 관련해서 7.2가 올랐고요. 과일은 18%가 올랐고요. 특히 이제 물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올랐고, 결정적으로 이자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금리에 적자라 여러 가지 대출을 감내하고 있고, 특히 이제 40대의 영끌족들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니까 지출 항목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크게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럼 지출을 더 많이 줄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사실은 식료품 이런 건 당연히 줄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줄었는데,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줄이다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안 줄이는 게 어디냐면 사실 교육비거든요. 교육비요? 예, 아이들 교육이요. 근데 지금은요, 교육비가 실제로 줄었습니다. 교육비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 우리가 왜 어른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 일이 없어도 아이들 교육은 시킨다. 이게 사실 한국인들의 문화인데, 고기 한 번 덜 먹고 내가 술 한 번 덜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교육비까지도 줄여서 애들 학원비, 보습학원비, 영어학원비 등등, 방과학원비 등등 교육비 지출도 실제로 주는 구간까지 들어가서 이제 아이 교육도 못 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선시대 과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물가가 많이 이제 막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흉년이 들면은 물가가 오를 테고, 풍년이 들면은 좀 여유가 있을 테고, 옛날에는 좀 어땠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물가가 지금의 경제 동향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풍흉에 기반을 둔 물가였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풍경에 따라서 이제 물가 변화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일종의 공시지가처럼 쌀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양에 살 수 있는 쌀의 양을 이제 그때 세금을 거둘 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평년인 경우는 한 양에 5말,
예. 그다음에 이제 흉년이면은 4말, 그다음에 풍년이면 6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호조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예.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굉장한 흉년일 때는 이게 한 양당 1.8말까지도 올라가고요. 물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한 2배, 3배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예. 풍년인 경우는 이 8말 정도까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양으로 살 수 있는 있는 쌀의 양이죠. 쌀의 양이 8말과 얼마요? 1.8까지. 1.8이요. 그러니까 한 4배 사이로 왔다. 2라고 잡으면은 그 4배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평년은 이제 5말, 그다음에 흉년은 4말, 그다음에 풍년은 6말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해. 지금도 사실 물가 때문에 괴로운데 이 정도면은 이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물가가 막 몇 배씩 뛰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물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는 표현보다는 상평창이나 의창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조선 이제 실록 기준으로 한 3천 건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물가 조절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고가 조절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평창이라고 하는 곳이 상시 평준 늘 똑같은 어떤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예.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정부 자체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각 지역의 사창이라고 해서 사대부들이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휼 기관이 훨씬 더 효과가 좀 더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어쨌든 황곡 같은 경우도 쌀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맞아요. 여기 이제 이자가 보통 한 10% 붙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 세금화 준조세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는 황곡을 원하지 않아도 쌀을 한 가마씩 던져놓고 가는 이제 그런 일도 또 나타나서 이게 조선 후기에 농민전쟁 같은 경우에 바탕이 되었던 예. 그래서 뭐 삼정에 문란하면 황곡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 그러니까 물가를 잡고 곡물을 좀 사람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주고 또 한편으로 빈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예를 네. 들면 풍년이 때 좀 많이 걷어들였다가 흉년이 때 조금 저리로 싸게 주고 뭐 이런 취지였는데 막판에는 고리대금업자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 하면은 옛날 교과서 막 40년 전 교과서가 막 생각이 나요. 방금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평창도 이거 고려 시대에 있었던 걸로 처음. 고려 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까지 이어졌고. 맞습니다. 상평하니까 상평통보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도 같은 개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중국을 계속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동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세금 내려고 쌀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좀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거래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 사실은 고려 때부터 동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태종 때는 돈 안 쓰면 사람 잡아다가 막 그 곤장을 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풀려난 것이 숙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평통보로 비로소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그냥 찍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화폐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국은행 같이 이렇게 좀 이런 기관이 조금 뭐 측정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측정하는 것도 부족했는데 네. 사실은 상평통보가 지금의 명목화폐 개념이 아니라 실물화폐 개념이에요. 실물 화폐라면 구리 가격으로 일정한 값어치를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구리예요 그게? 구리죠. 그러니까 이제 구리 가격으로 결정하니까 우리가 금화 은화가 사실은 금값 은값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예. 동전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값을 염두에 둔 화폐입니다. 동자가 구리 동자예요? 구리 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몇 동 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 그 동네도 동전을 썼던 게 지금 화폐 단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화폐를 동전을 발행을 하면 시너리즈 효과라 그래서 예. 한 10%에서 50%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늘 조선은 동전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전이 구리가 어느 정도 수급되느냐에 따라서 이 화폐가 발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도 문제였지만 돈값이 더 문제였던. 그러니까 구리 동전을 찍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를 그래서 하면은. 이제 시골에서 그 서울로 관료가 된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녹봉으로 쌀하고 그 콩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선배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받은 쌀로 빨리 가서 돈을 사라.
동전을 사라고요? 동전을 사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을작의 동전전자에서 작전이라고 합니다. 작전이요? 예. 그러니까 동전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작전은 아니고요. 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을 작문할 때 작자하고 예. 그다음에 동전전자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예. 이 작전을 해야 네가 앞으로 월급만 갖고 못 살아갈 테니 요걸 갖고 살아가라 해서 사실은 지금 물가 기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방식이에요. 일종의 그러면은 금 사모으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오히려 그거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늘 돈은 사실은 이 돈과 쌀을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풍흉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돈으로 물가를 평균 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조선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동전 화폐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물가 조절 능력이 이 화폐와 이제 중앙은행 같은 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평창이나 선해창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딱 들어봐도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럭저럭 동전하고 어쨌든 곡물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갔는데 이게 이제 확 무너진 게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던 당백전입니다. 저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경복궁 짓는다고 막 찍어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동전의 값어치는 5배를 올려놓고 실질 명목 가치를 100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배예요? 당백. 그러니까 한 양짜리를 100냥이라고 이제부터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0원짜리가 지폐가 있는데 갑자기 100만 원짜리 지폐를 왕창 찍어가지고 시중에 쫙 풀었는데 그렇죠. 값어치는 실제로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시중에 되는데. 유통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백전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당백전 쓰면은 내가 뭘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저 돈 없어져야겠다라고 해서 일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다 할 때 그 땡전이 당백전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당전이 땡전이 된 거죠. 진짜요 이거?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곳에 들어가 있긴 한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땡전 한 푼 없다의 어원이 당백전이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경제를 문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근대 역사에서 사실은 정치 얘기를 계속하지만 경제의 어떤 피폐가 굉장히 컸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멸망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때 재정 문제가 결국은 대한제국 시절까지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는 어떤 적자 재정이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평론가님. 요즘으로 치면은 화폐 가치하고 실물 가치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건 100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효과가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말한 대로 100배였다가 나중에 거꾸로 대폭락하는 시기를 겪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땡전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거네요. 발행하자마자 폭락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 반대했던 신진 관료들이 볼 때는 이걸 왜 이렇게 해결하느냐. 차관 문제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제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달려가고 다른 이제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청나라로 달려갔는데 결국 청나라의 돈은 들어오고 일본의 돈은 차관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의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던 부분들도 또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화폐 개혁 잘못 건드려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사례 전형적인 사례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멸망 직전은 이제 뭐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메가타 다네타라고 와서 했던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지름길로 만들었죠. 지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금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뭐 난리 나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 화폐 그러니까 이런 관리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실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실제 소득도 줄었다. 근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까지 늘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또 발표를 했고 11번째입니다. 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 주신 것처럼 11번 연속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물가가 그렇게 안 잡혀?
그럼 고금리를 좀 유지해서라도 한 번에 좀 올려야지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고금리를 버텨낼 기초 체력이 안 돼요 우리가. 뭐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또는 위로 가져가고 싶으면 당장에 타격받는 게 일단 PF 시장이죠. 지금 200조까지 나와 있는 PF 시장이 무조건 지금 뭐 붕괴 직전으로 일단 몰릴 거고 그 충격이 혹시 금융체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나 이걸 걱정하는 거고요. 예. 고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취약차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럼 저절로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이 정도 선에서 아슬하게 버텨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내려버리지 뭐 경기도 안 좋다는데 라고 예. 하는데 내리자니 미국의 큰형님들이 안 내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내린다면은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환율차 때문에 이제 고환율이 자극돼서 거꾸로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등등등해서 물가 잡기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으로 빠져서 사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상황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느 쪽으로든 뚫어내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사실은 대외 변수인데 예. 미국에서 결국에는 물가가 좀 잡힌다든지 경기가 좀 쿨링이 된다라든지 하는 신호가 나오면 예. 미국 측에서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잡힌다. 그러면 우리도 한미 금리 차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고 인하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보이면서 아직도 이제 내려갈 만한 확실한 신호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물가가 연내 인하 한 번 정도 될 것 같은 확률이 점점 더 이제 옛날에 뭐 두 번, 세 번 했던 게 한 번 쪽으로 수렴하고 그 한 번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시장에서 예측은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어느 시점이 인하다 이렇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예.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팩트 말고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금리 인하.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돌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금리 인하는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 전망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소득도 감소해, 물가도 뛰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상향하고 있다고. 네. 그 경제는 어느 나라 경제가 도대체 저는 체감을 못 하겠어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도 지표 자체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많은 분들이 기대 밖으로 1.3이 나온다든지 해서 좀 놀라셨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물가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 잡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한국은행 말고도 여러 가지 국기기관이라든지 외국 금융기관 등등등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높여잡고는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많은 분들이 이거 착시야 뭐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어려운 거야? 나라 경기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냉정하게 보면은 일단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1.4% 경제 성장률인데 그렇습니다. 뭐 역대급으로 낮았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모든 지표는 작년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과대하게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단은 있고요. 소위 말한 기저 효과.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출을 냉정하게 보면은 반도체 저점을 통과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리딩 업종에서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온기가 퍼지지는 아직 않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리드는 하고 있으나 효과가 퍼지고 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수도 좋아졌다 이런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예리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내수 중에서도 우리가 해외 지출하는 거, 뭐 알리테무 요식품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내수는 조금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국내에 퍼지는 내수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사실 내 지표와 왜 괴리감이 느껴지느냐? 일부 수출 대기업과 해외 지출만 나눠서 지표는 좋아졌는데 막상 자영업자, 우리 국내에 뿌려지는 내수 경제, 중소와 자영업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데까지는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아서 지표와 체감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광일 작가님, 옛날에는 뭐 물가 관리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한다기보다는 이제 결국 이제 뭔가 나라 상황이 어렵게 되면 경제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때 이제 공통적으로 왕이나 신하들이 생각했던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예. 상후 하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감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보면 어떤 세금을 감해준다는 얘기가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 그게 이제 재정 악화로 오는데 그 재정 악화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좀
부자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때에 따라서는 왕이 자신의 사적 재산이 내탕을 내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모면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시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생각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나라를 움직인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저는 정부의 좀 기민한 대응과 정부가 정책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가 안 좋고 수출결만 잘 되는 상황에서 계속 긴축 정책을 쓰면서 고환율로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이득을 보는 대기업만 좋지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양극화를 시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고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 양극화를 당장 해결하는 포커스의 좀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기민하고 조금 뭐 따뜻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시동, 박광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